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측량의 정의와 좌표계에 이어서 오차론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은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오차들이 있고 왜 발생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 특히 오차 중에서 우연 오차를 보정하는 최소제곱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차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데 참값과 최하값과 잔차, 그리고 관측값과 측정값, 뭐 필요하다서 중량, 뭐 크게 우리는 여기서 이 수업에서는 중량까지는 크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지만 참값이 뭔지, 최하값이 뭔지, 관측값 그리고 잔차가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알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참값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참값. 여기 있는 참값은 추상적인 개념의 값, 절대 발견될 수 없는 그런 값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의 값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행복.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 것처럼 참값이라는 것도 이 일반 측량이나 어떤 관측을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행복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값을 우리는 참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호를 x라고 썼네요. 참값. 그래서 참값 사실 그래도 측량은 어쨌든 참값과 비슷한 값을 길이라든지 거리 그런 참값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참값이라는 개념 대신 사용되는 게 최확값이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최확값이라는 건 여기는 x 제로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87cm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참값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그죠? 187cm는 참값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보다 작아서 참값이 아닌 게 아니라 뭐 이거보다 작긴 하지만 이게 단 애매한 거죠. 딱 정확한 값이 아닌 거죠. 187cm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뭐 더 정밀한 아주 정밀한 신장계로 쟀더니 187.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6, 5, 더 4, 7 쭉쭉쭉 이렇게 얼마나 그 키를 재는 신장계가 정밀하냐에 따라서 더 낮은 밑에 소수자리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그런 값이 측량에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참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최확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확값은 뭐냐? 측정값으로 구할 수 있는 참값에 가장 가까운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87이라는 이 키가 참값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최확값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한 키 재는 신장계로 키를 쟀더니 뭐 187.65다. 이거를 이제 한 번만 잰 게 아니에요. 키를 한 100번, 1000번, 만 번까지는 재긴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키를 10번, 10번, 100번 이렇게 여러 번 재서 뭐 187.6, 187.5, 188, 170, 165 막 이렇게 한 사람을 계속 재서 그거를 평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값을 최확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구해서 그 값에 우리가 측정한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거죠. 그게 우리는 최하값이라고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하값이라는 개념은 관측값과 잔차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하값 x0는 관측값 밑에 l이라고 써 있는데 l과 잔차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관측값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 신장계로 키 쟀을 때 한 번 쟀더니 187.6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187.7이다. 이렇게 관측할 때마다 사실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측값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게 관측을 하고 나면 이 관측한 값에는
항상 에러,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측값 이건 잔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지두얼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오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잔차와 오차의 차이는 그냥 부호의 차이거든요. 잔차가 플러스 방향이면 오차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방향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편하게 여러분은 잔차를 그냥 오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관측값 우리가 매번 관측할 때마다 항상 이런 오차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측값과 그 관측값에 대한 오차, 잔차를 더한 값이 우리는 최하값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 이제 최소제곱법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값이라는 건 없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참값에 가까운 추정값인 최하값인데 이 최하값이라는 것은 관측값에 그 관측값에서 나타난 오차를 더해준 값이다. 이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량이라는 것도 하나 같이 보면은 중량은 쉽게 생각하면은 측정값 사이의 상대적인 신뢰도를 표현하는 척도예요. 웨이트, 뭐 가중치, 다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키를 아까 쟀는데 아주 정밀한 신장계로 쟀더니 187.65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그 정밀한 걸로 쟀으니까 이 가중치가 좋은 거죠.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되고 다음에는 제가 그냥 대충 손뼉으로 한 뼘, 두 뼘, 세 뼘 해서 내 손뼉 한 번에 한 뭐 20cm라고 해서 내 키를 쟀더니 한 뭐 170이다. 이렇게 제 키에 대한 측정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중치가 중량이 작게 할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중량에 따라서 각각 이 관측되는 관측값의 신뢰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량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 오차와 관련된 용어 중에 아주 많이 활용되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정확도와 정밀도라는 애예요. 정확도는 어큐러시로 표현을 하고요. 정밀도는 프리시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도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표시하는 척도, 즉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표현하는 거고요. 정밀도라는 거는 측정값들의 균일성 또는 반복성의 척도예요. 측정값이 얼마나 균일한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의 차이를. 자, 이렇게 사격을 했어요. 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격을 했더니 이렇게 쐈고 표적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사람 1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쐈고 2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쐈어요. 3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쐈어요. 자, 그래서 요 1, 2, 3번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1, 2, 3번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 2, 3번 중에 가장 잘 쐈다고 생각되는 거는 뭘까요? 누굴까요?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요거는 아주 명확하죠. 가운데에 아주 만발을 했어요. 네, 아주 잘 쐈고요. 다음은 1번과 2번 중에서는 이제 누가 더 잘 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제 이게 기준을 뭐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군필자 복학생들은 딱 어떤 게 더 잘 쐈다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지 4주밖에 안 갔다 오긴 했지만 요 1번과 2번 중에 뭘 더 잘 쐈다고 하는지는 이제 알거든요. 뭐가 더 잘 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1번이 더 잘 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이 제일 잘 쐈고 그 다음이 1번, 그 다음 2번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1번은 정확도랑 정밀도 측면에서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치?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다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참값에 가까운가였죠. 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이제 참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참값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다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정확도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정밀도 측면에서는 높아요. 정밀도라는 거는 내가 쏜 애들이 얼마나 균질한가, 얼마나 다 비슷하게 균일하게 쐈는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밀도 측면에서는 얘가 아주 잘 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엄청 9발을 쐈는데 다 비슷한 곳에 꽂혀 있잖아요. 이게 군대에서는 왜 이게 더 잘 쐈다고 하냐면, 뭐 제가 용어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쏘고 나서 이제 총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요렇게 쏜 애들을 똑같이 쏴도 이렇게 위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옮겨서 나중에는 똑같이 쏴도 이렇게 가운데 오게 이렇게 총을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2번보다는 1번이 더 잘 쐈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와 정밀도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정밀도는 좀 떨어지죠. 그죠? 얘네들이 가운데 가까이, 참가 가까이에 모여 있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산발이 되어 있죠. 모여 있지 않고. 그래서 그때그때 쏠 때마다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균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다 이제 참값 가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1번보다는 2번이 정확도 측면에서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3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확도도 우수하고 정밀도도 우수한 아주 우수한 군인이겠어요. 그죠? 3번은 정확도와 정밀도도 아주 높은 그런 사격 결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정밀도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차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차의 원인. 일반적으로 오차의 성질에 따라서 과대 오차와 정오차와 우연 오차, 이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중에 이 정오차를 또 더 작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기계 오차와 물리적 오차와 개인 오차의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오차는 과대 오차와 정오차와 우연 오차로 구분이 되고, 정오차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선 과대 오차, 블런더 혹은 미스테이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훨씬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 그냥 실수예요. 말 그대로 실수. 관측자가 부주의하거나 측량 방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 이거는 이제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실제로도 측정 값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과대오차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측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맞추지 않고 측정을 했다거나, 이미 측정을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이를 재는데 10m예요. 10m가 재서 10m라고 했는데 얘를 단위를 잘못 써서 10cm로 했다거나, 이런 것도 과대 오차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주변 다른 값들보다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정오차라는 건데, 정오차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오차예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서 언제나 같은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모델링이 가능해서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정오차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오차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봐보면, 자연오차와 기계오차와 개인오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오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예요. 예를 들면 온도가 아주 뜨거워요. 온도가 아주 뜨거우면 물질 같은 거가 막 팽창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는 뭐 줄자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조차 이런 팽창을 해요.
혹은 이제 빛이 굴절돼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든지 뭐 기압차 혹은 습도 차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미세한 어떤 측량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수학식에 의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연현상, 뭐 덥고 뜨겁고 기압이 높거나 습도가 높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오차가 이제 자연 오차가 되겠고요. 기계 오차는 말 그대로 측정에 사용되는 기계의 구조적 특성이나 조정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기계 자체에 대해 존재하는 어떤 결함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매번 측정할 때마다 똑같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보정이 가능하겠죠. 기계 오차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오차는 개인의 어떤 습관, 버릇에 기인하는 오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이라고 하는 어떤 측량 장비, 높이를 재는 장비가 있는데, 이렇게 수준책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딱 눈 높이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거를 수평으로 안 보고 약간 높은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이 잰 건 항상 뭐 예를 들면은 2cm, 1cm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 결과에서는 항상 1cm나 2cm를 빼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오차를 규명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습관과 버릇에 의해서 기인하는 오차가 개인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자연 오차와 기계 오차와 개인 오차는 이 정오차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연 오차라는 거예요. 랜덤이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우연 오차라는 거는 발생 빈도라든지 크기, 부호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오차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연 오차는 통계학적으로 보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연 오차, 전혀 부호나 크기나 빈도를 알 수 없지만 얘를 보정할 수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그게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보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울 최소 제곱법입니다. 최소 제곱법이라는 거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최소 제곱법으로 이제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최소 제곱법은 과대 오차나 정오차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우연 오차, 랜덤으로 발생한 오차만을 보정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제곱법은.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 좀 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차가 어떤 것들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중에서도 우연 오차, 랜덤 에러,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 우연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조금 오차의 특성을 조금 더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연 오차는 빈도라든지 크기, 부호 등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오차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연 오차는 이런 아래와 요 그래프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고, 이런 오차 곡선을 따른다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이 곡선 여러분 무슨 곡선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무슨 분포죠? 네, 가우스 분포 또는 이제 정규 분포라고 생겼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생긴 게, 그렇죠? 또 영어로는 이제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normal distribution 앞자에 n을 하고 가로하고, 첫 번째는 평균값 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분산값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정규분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정규분포 중에서도 이 평균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값이 1인 그런 분포를 우리는 앞에 표준을 붙여서 표준 정규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규분포를 가 이제 갖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범위가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범위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확률인데 이 평균 빼기 1 시그마, 1 시그마 그리고 평균 플러스 1 시그마의 범위.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라고 했을 때 여기가 요 안의 면적이 이 전체 이 분포의 면적에서 약 0.6827 정도를 차지한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의 범위는 68 전체 68%를 차지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2 시그마는 95%, 3 시그마는 99.7%, 4 시그마 하면은 전체 거의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보인다고 이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정규 분포의 특성이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 볼게요. 이 정규 분포라는 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 보면은 이런 세 가지 특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오차의 개수는 큰 오차의 개수보다 많다.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평균을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최악값 참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가까운 요 가운데 관역에서 가까운 애들서는 이제 많이 분포를 하는 거고요. 우연 오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뭐 아주 좀 실수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작은 거죠. 즉 작은 오차가 발생 확률이 큰 오차가 발생 확률보다 크다라는 게 특징이죠. 당연한 특징이 되겠죠.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근처에는 많은 애들이 빈도수가 많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빈도수가 적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대칭성인데 같은 크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차의 개수가 거의 같다. 즉 발생 확률이 비슷한 거예요. 즉 이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모습이죠. 이 정규 분포는 그 얘기예요. 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발생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극히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다. 아까 블런더 혹은 미스테이크라고 불렀던 과대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우연 오차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막 관역 밖에 막 이런 데 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우연 오차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실수 같은 게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의 기대 확률은 0에 가깝다.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오차의 일반 법칙, 우연 오차의 일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오차 일반 법칙은 우연 오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 오차와 정오차는 제외가 되고 이 우연 오차만 최소 제곱법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밀도라는 거를 조금 더 봐볼게요. 아까 정밀도 뭐라고 표현했죠? 균질성, 균일성이라고 했죠. 얼마나 이 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가 라는 그런 특성이 되겠어요. 이 정밀도를 표현하는 여러 지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게 산포도라는 거고, 산포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해요. 분산 표준 편차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뭔가요? 일단 분산은 VAR, 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요? 어떤 관측값이 있고 이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거의 제곱을 모두 더해준 거를 몇으로 나눠요? 뭐로 나눠요? 이 관측을 n번 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n으로 나누나요, 여러분? 아니면은 n-1로 나누나요? 둘 중에 어떤 걸로 나눠요? 네, 요게 이제 n으로 나누는지 n-1로 나누는지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요 집단, 요 n이라는 애가 전체, 즉 모집단인지 아니면은 전체가 아닌 어떤 거의 일종의 샘플인지에 따라서 n으로 나누기도 하고 n-1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뭐 조금 통계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우리가 딱 5명밖에 없어요. 어떤 공간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5명에 대한 어떤 키의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5명에 대한 키가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이 되고, 거기서 이제 5명에 대한 각각의 어떤 키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것을 더하고 또 빼서 제곱한 것을 더하고 해서 전체 우리 5명이 전부니까 5명이 전부 모집단이에요. 이걸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5명에 대한 거니까 이 n은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그때는 요 n으로 나눠주면 되고, 만약에 똑같이 5명을 쟀는데 5명의 키를 쟀는데 이 5명이 우리가 궁금한 전체가 5명이 아니라 전체 우리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30명 다 키 재기엔 너무 이게 시간도 없고 바쁜 거죠. 그래서 5명만 샘플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을 가지고 이 전체 우리 전체 30명 모집단에 대한 어떤 분산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분자는 똑같이 하는데 분모를 n-1로 나눠줘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구해야 되는데 이 5명에 의해서 편중되는 어떤 분산값이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n 대신에 n-1로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전체다. 전체 모집단을 알고 있어서 이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 n을 그냥 나눠주면 되고,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다, 샘플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분산을 구할 때 n-1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통계조사 같은 걸 할 때, 뭐 가구수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전부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n-1를 하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는 n으로 나누든 n-1로든 다 맞게 할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n-1로 나눠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분산값이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그냥 분산값을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n-1, n 이걸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분산값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 표준 편차 값이다. 그래서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이것저것 분포가 되어 있구나, 산발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분산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밀도를 표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관역이 있었고 가운데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우리는 표준 편차는 작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반면에 이렇게 이것저것에 산포되어 있으면은 분산값 혹은 표준 편차 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산되어 있다 말 그대로. 그죠? 그게 이제 산포도, 정밀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조금 자세히 n으로 나누냐 n-1로 나누냐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은 평균인데 중량, 아까 말했던 웨이시 붙는 그런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중량 평균은 뭐냐, 1년의 측정값들부터 최하값을 결정할 때 이 측정값들의 신뢰도가 서로 다른 거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주 정밀한 신장계로 잰 측정값과 대충 손바닥으로 손뼉으로 몇 번 해서 키가 대충 몇이다 라고 잰 것과 그냥 눈으로 딱 보고 너는 170이야 이렇게 잰 것과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값들의 상대적인 신뢰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량 평균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요 x들은 측정값이에요. 일반적으로 측정값을 n번 측정하면 이렇게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값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이 되겠죠.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균값인데 중량 평균은 뭐냐? 각각의 측정값마다 어떤 그 가중치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x1이라는 측정값은 w1이라는 어떤 값의 가중치를 갖고 x2는 w2라는 가중치, xn은 wn이라는 가중치를 갖고 얘네들을 가중치와 각각 관측값의 곱을 다 더해준 거를 그냥 n으로 나누면 안 되죠. 이 n이라는 거는 전체 개수였죠. 그냥 x1부터 xn까지 그 관측값의 개수인데 이걸 n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중량의 합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 있는 평균값이 말이 되는 평균값이 나오게 되겠죠. w1부터 해서 wn까지의 합으로 나눠준 게 중량 평균이 되겠다. 그래서 뭐 기호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 평균을 기호로 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서 xi를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중량이 붙으면 이런 식으로 분자의 분모의 합이 이거는 각각 평균과 중량의 곱이 분자로 분모는 이 중량의 합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측정에 대한 중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측정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측정자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잰 거는 예를 들어 신장으로 잰 거는 아주 신뢰도가 높을 거니까 높은 가중치 뭐 10을 줘라. 그리고 너가 손뼉으로 잰 거는 가중치를 1을 줘라. 이렇게 임의로 측정자가 주관적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측정 반복 횟수에 비례해서 할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장계로 5번 잰 어떤 값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중치를 5를 주고 그냥 한 번 잰 거는 1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해서 나온 값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더 높은 중량 평균을 주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이나 공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중치를 요 K는 그냥 상수고 분산으로 나눠준 K 나누기 분산, 즉 분산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그 값이 이제 산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평균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을 분모로 준 값을 그거의 가중치로 주는 방식이 통계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량 평균도 있다. 그냥 평균이 아니라 신뢰도를 고려한 평균이 중량 평균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